새벽 1시 잠에서 깨어보니 며느리 이수민이 아들 박준호의 어깨, 목 바로 옆에 드라이버를 박은 후였다. 준호는 즉시 바닥에 쓰러졌고 수민은 이 지긋지긋한 인간아, 이게 네가 받아야 할 대가야 라고 절규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아들을 부축해 119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부산지방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법정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지만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 당신의 복수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달되는지 알고 싶다. 새벽 1시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소리 때문이 아니라 아래층 마당에 있는 계몽시리가 계속해서 지저대는 거친 소리 때문이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집안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집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거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규칙적이고 차갑게 들릴 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차고 쪽에서 쾅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마치 누군가 금속 차고 문을 전력을 다해 들이받은 것 같은 소리였다. 그 굉음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방구석에 걸어둔 낡은 가운을 서둘러 집어들었다. 슬리퍼를 신지 않은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다. 두 번째 충격음은 훨씬 더 컸고 뒤따라 걸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민, 문 열어. 목소리는 왜곡되어 울렸는데 더 이상 예전의 뒷마당에서 트로트를 흥얼거리던 그 활기찬 박준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릿속이 새하 예진 채방을 뛰쳐나왔다. 세월의 다른 나무 난간을 붙잡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차고 문이 억지로 삐걱거리며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반쯤 열렸을 때 계단 끝에 도착했는데 희미하고 누르스름한 불빛 아래 이수민이 보였다. 내 며느리 이수민은 잠옷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금속성 물체가 빛나고 있었는데 날카롭게 빛을 반사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을 알아보려 했고 그것이 긴 드라이버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준호야, 준호야, 너 술 취했니? 수민아, 문 닫아, 얘야. 나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치며 그들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수민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밤을 찢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지긋지긋한 인간아, 이게 네가 받아야 할 대가야.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의 팔을 붙잡아 막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1초 늦었다. 내 손톱이 그녀의 얇은 잠옷천에 간신히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었다. 드라이버 끝이 준호의 오른쪽 어깨, 목 바로 옆에 밝히는 것을 보았다. 금속이 살을 뚫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치 내 영혼을 갈라놓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준호의 눈이 크게 뜨였다. 술기운은 그의 얼굴에서 사라지고 오직 놀라움과 고통만이 남았다. 그는 비명 대신 낮은 신음소리만 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더니 옆으로 쓰러졌다. 그의 무거운 몸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다. 피가 그의 하얀 셔츠를 한 방울씩 적시기 시작했고 어둡고 붉은 꽃잎처럼 퍼져나갔다. 수미는 미동도 없었다. 드라이버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챙하는 금속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고 치명적인 침묵을 깼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움직이지 않는 남편의 몸 아래로 번져가는 피 웅덩이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준호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한 손으로는 그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상처를 눌렀다. 따뜻한 피가 내 손가락 사이로 흐르며 손바닥을 끈적하고 두렵게 적셨다. 그의 숨이 미약하게 느껴졌다. 숨결 하나하나가 그를 나와 연결해주는 가느다란 실 같았다. 앰뷸런스에 전화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애원하듯 수민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머리를 감싸 안고
피의 시선을 고정한 채 떨고 있었다. 나는 가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은 피로 뒤덮여 화면 터치에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피 묻은 손을 가운 흰 천에 닦아냈고 붉은 얼룩이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119에 전화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을 때 내 목소리는 끊겼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서 칼에 찔렸어요. 나는 상대방의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았고 그저 주소를 기도문처럼 반복해서 말했다. 그 후 경찰에도 전화했다. 그 순간 나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라는 것만 알았다. 저희 집에 범죄가 발생했어요. 목이 막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간신히 말했다. 나는 수민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 그녀는 차고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격렬하게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흐느낌이 공기를 찢었다.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이웃의 고요한 밤을 깨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깜빡이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우리의 얼굴을 비췄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내 얼굴, 밀랍처럼 창백한 수민의 얼굴, 고통과 침묵에 잠긴 채 움직이지 않는 준호의 얼굴. 10분 후 나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플라스틱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낡은 벽의 곰팡이 냄새와 섞여 코를 찔렀다. 몇 걸음 떨어진 응급실 구석에서 2명의 경찰관이 수민의 진술을 받고 있었다. 머리가 희끗하고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밴 연장자는 김 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다른 한 명은 몸집은 작았지만 예리한 눈을 가진 젊은이 순경이었다. 수민은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가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여전히 어젯밤의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먼지가 묻고 마른 피 얼룩이 몇 군데 보였다. 그녀의 약하고 끊어지는 목소리가 그 공간의 침묵을 깼다. 그는 술에 취했어요. 나를 때렸어요. 저는 그저 그가 멈추기를 바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나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가슴에 칼이 밝히는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서 그녀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내가 모든 것을 봤다고. 그녀가 드라이버를 들고 망설임 없이 준호를 찔렀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을 열었을 때 김 형사가 나를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움으로 쳐다보았고 마치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 같았다. 나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수민이 내 아들을 다치게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목격한 것보다 이야기가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젊은 순경이 수민에게 조심스럽게 일어서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수민의 잠옷 소매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고 병원의 흰 불빛 아래 그녀의 가는 팔이 드러났다. 그녀의 손목에는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여전히 짓누르는 듯한 보라색 멍자국이 보였다. 나는 숨을 멈췄고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다른 상처는 없습니까? 순경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미는 고개를 저었지만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반쯤 가려진 뺨을 만졌다. 순경이 조심스럽게 머리카락 한 가닥을 옆으로 치웠다. 붉은 자국 5개가 남았다. 뺨을 맞았어요. 나는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목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혼란 속에서 나는 그 상처들을 보지 못했다. 드라이버만 보았고 준호의 비명소리만 들었다. 하지만 그 멍 자국들, 그 흔적들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내 속의 분노는 시간에 갉아먹힌 낡은 벽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수민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 증오나 악의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내가 그녀에 대해 믿고 있던 것을 정당화할 만한 무엇인가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오직 부어오른 눈과 두려움, 절망뿐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는 길, 일은 어린아이처럼 떨렸다. 한 간호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내 생각을 방해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환자의 어머니 김미경 씨 맞으시죠? 나는 약해진 몸으로 거의 넘어질 뻔하며 벌떡 일어났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내가 듣게 될 것이 두려운지 기대하는지 알 수 없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간호사가 차분하지만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다행히 상처가 대동맥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수술은 끝났고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계셔야 하지만 위독한 상태는 넘기셨어요. 나는 내가 참고 있었던 숨을 내쉬었다. 악몽에서 벗어난 것처럼 온몸에 힘이 풀렸다. 이동하시면 잠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수민 씨는 공식적인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모셔야 합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너머로 시선을 돌렸고 젊은 순경이 수민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았다. 수갑의 금속성 찰칵 소리가 내 안에서 메마른 충격처럼 울렸다. 수민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순경이 자신을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가 내 옆을 지나갈 때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변명도 없었고 오직 깊은 슬픔, 말없는 간절함만이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고 그녀의 작은 모습은 문 뒤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자 무거운 침묵이 남았다. 병원 복도는 숨 막힐 듯 답답해졌다. 나는 벤치에 주저앉아 두 손 사이에 머리를 묻었다. 손톱 밑에는 아직도 어젯밤의 공포를 상기시키는 어둡고 마른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문질러 닦으려고 했지만 얼룩은 내 피부, 내 마음에 밝힌 것처럼 보였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내가 내려가기 전에 차고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 간호사가 간식 카트를 밀고 왔다. 바퀴가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따뜻한 미숫가루 한 잔과 찐빵 한 조각을 건넸다. 미숫가루의 계피와 바닐라 향이 잠시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냄새는 순식간에 나를 다른 삶, 내 가족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시절로 데려갔다. 그 일요일 아침이 기억난다. 태양이 내 집 뒷마당을 따뜻하고 금빛 담요처럼 덮고 있었다. 나는 준호가 도구를 가지고 무언가를 고치려 하는 것을 보며 부겐빌레아 울타리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돌아가신 남편이 좋아했던 낡은 트로트를 휘파람 불고 있었다. 그의 휘파람 소리는 너무나 맑고 즐거워서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지워주는 것 같았다. 엄마, 이 덩굴이 곧 쓰러질 거예요. 준호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웃었다. 이걸 보강해서 엄마가 이웃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할게요. 나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웃음을 터뜨렸다. 언제나 나를 웃게 만들 준비가 된 성실한 남자였다. 수민이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채로 나왔지만 그녀의 미소는 한낮의 빛처럼 빛났다. 잠깐 쉬세요. 너무 더워요. 그녀는 맑고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 아래 앉아 새들의 노랫소리와 길을 지나가는 찐빵 상인의 외침을 들었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박 건축의 설계도를 펼치고 흥분하여 외곽 마을을 위해 짓고 있는 교실들을 보여주었다. 엄마, 창문을 크게 만들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자연광으로 공부할 수 있죠.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고 그 눈빛 속에서 내 세상 전체가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수미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믿어요. 나는 침묵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완전한 가족을 주신 하느님께 속으로 감사했다. 그 순간 나는 어떤 것도 그 행복을 깨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비가 조금씩 지워버리는 그림처럼 사라졌다. 몇 달 후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가 기억난다. 천둥이 울리고 비가 문 앞에 쏟아져 내렸다. 준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 돌아왔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계단을 올라가 자기 방문을 세게 닫았다. 그 소리는 마치 망치질처럼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계단 아래에 서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내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문을 열면 내가 준비되지 않은 진실과 마주할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나는 수민이 흐느끼며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들키지 않으려고 부엌 밖에 서서 엿들으려 했다. 나는 몇 마디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다. 부도, 전부, 동업자들이 사라졌어. 나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 심장은 가라앉았다. 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내 가족을 심연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들은 지옥이었다. 낯선 사람들이 문 앞에 와서 세게 두드리고 협박하는 목소리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보니 준호의 트럭이 밤사이에 견인되어 사라져 있었다. 내 아들의 자랑이었던 박건축 간판은 준호 자신이 분노 속에서 뜯어내 마당 바닥에 쓰레기 조각처럼 내팽개쳐졌다. 나는 잔디 위에 떨어진 간판을 넋놓고 바라보며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그것을 주워 닦아 다시 걸고 싶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준호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색을 잃어가는 그림처럼 말이다. 그는 더 이상 면도를 하지 않았다. 수염은 예전의 생기가 넘치던 그의 얼굴에 지저분하게 자랐다. 그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소주 냄새가 났다. 그는 거실에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응시하며 하루를 보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항상 소주병이 있었다. 나는 가슴을 졸이며 그를 지켜보았지만 말을 걸려고 할 때마다 그는 상처 입은 목소리로 나를 밀어냈다. 엄마가 뭘 알아요? 나를 불쌍하게 보지 마요. 그 시기의 마지막 기억은 내가 그의 소주병 절반을 싱크대에 버렸을 때였다. 나는 알코올이 없으면 준호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알았을 때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비고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마치 내가 더 이상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삶에 간섭하는 낯선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집을 나갔고 얼마 후 다른 병을 들고 돌아왔다. 가족의 적음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조금씩 고갈되었다. 어느 날 아침 우편물을 가지러 문을 열었을 때 낡은 나무문에 노란색 종이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기료 미납으로 인한 정전 예고였다. 종이 위에 붉은 숫자는 경고처럼 보였고 내가 곧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집이 어둠 속에 갇힐 것임을 상기시켰다. 나는 종이를 손에 쥔 채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이미 62세였다. 모든 것을 준호와 수민에게 맡기고 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옷장 속에 남아있는 가장 예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 남편이 나를 더 젊어 보이게 한다고 말했던 파란색 옷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머리를 묶고 거울을 보며 속에서 자라나는 수치심을 숨기려고 애써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집을 나서서 거리 끝에 있는 이모님 식당까지 걸어갔다. 백발의 친절한 미소를 가진 이모님은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을 알고 지냈다. 나는 카운터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존심을 삼킨 후 말했다. 이모님, 저한테 일할 자리 없을까요? 뭐든지 괜찮아요. 그녀는 나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 근무 시간에 청소하고 설거지할 사람이 필요해요. 미경 씨. 버틸 수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요.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나는 목이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식당을 나오면서 나는 김미경,
한때 자기 가족을 자랑스러워했던 내가 이제는 집을 지키기 위해 남의 집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첫날 밤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등은 모든 척추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아팠다. 내 손은 청소용품으로 인해 붉게 달아올랐고 수많은 더러운 접시를 닦느라 손톱은 부러져 있었다.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수민이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가는 실루엣이 벽에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멈춰섰다. 그때 그녀가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나는 손에 잔을 든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내가 숨기려 했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얘야,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해. 나는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나는 다가가서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내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만지면 우리 둘 다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다. 준호와 수민 사이의 말다툼은 오후에 끊임없이 내리는 빗소리처럼 일상이 되었다. 나는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방에 숨어 있곤 했지만 거친 말들이 얇은 벽을 뚫고 새어나왔다. 어느 날 밤, 수민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분노로 목이 잠긴 목소리였다. 자신을 좀 봐요. 아직도 자신을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술 마실 줄만 아는 텅 빈 몸뚱이예요? 어머니를 봐요. 남의 화장실 청소하느라 손이 쭈글쭈글 부어버린 노인이에요. 적어도 어머니한테는 연민이라도 느껴야 하지 않아요? 나는 침대에 앉아 라디오를 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수민의 말은 칼날 같았다. 그녀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병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마치 술에 빠져들 다른 소주병을 찾는 듯했다. 나는 뛰쳐나가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침묵이 나를 감싸도록 내버려 두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가방을 열었을 때 밑바닥에 조심스럽게 접힌 2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말없는 사과처럼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이 수민의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 돌려주고 싶었다. 필요 없다고,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나갔을 때 그녀는 이미 일하러 가고 없었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진 채 지폐를 꽉 쥐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수민이 준우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지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고 싶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 때로는 설탕통에 돈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때로는 수민이 읽던 요리책 페이지 사이에 작은 지폐가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마치 수민이 내가 우연히 발견하기를 바라는 비밀처럼 말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감사함과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필요 없다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한 번은 식당에서 비를 맞으며 청소한 후 심한 감기에 걸렸다. 열과 현기증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수민이 따뜻한 닭죽 한 그릇과 약을 들고 들어왔다. 양파와 미나리 향이 우리가 함께 요리했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그녀의 가늘고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녀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준호에게 시간을 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손을 빼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는 김이 나는 닭죽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손에 쥔 구겨진 지폐를 바라보며 그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수민의 침묵이었고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는 그녀의 방식이었으며 왜냐고 감히 묻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 나의 침묵이기도 했다. 병원 대기실에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지만 눈을 가늘게 뜨게 할 만큼 충분했다.
나는 어젯밤의 비극이 예상치 못한 폭풍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보았지만 결코 고치지 않은 작은 균열들, 말하지 않은 말들, 그리고 수민과 나 모두가 고통을 덮기 위해 사용했던 무게의 결과였다.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리며 내 흩어진 생각을 방해했다. 김 형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심각하고 일관된 목소리였다. 김미경 씨, 박준호 씨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면회 가셔도 됩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쳤으니 그를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러 집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차가 우리 집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을 때 나는 몇몇 이웃들이 문 앞에 모여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었고 마치 내가 어젯밤 악몽에서 걸어 나온 유령인 것처럼 시선을 피했다. 차고문은 여전히 노란색 경찰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고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조절하려고 주먹을 꽉 쥐고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다. 집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더 이상 준호의 휘파람 소리도 부엌에서 수민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은 어젯밤과 똑같았다. 준호가 앉아있던 낡은 안락의자, 테이블 위에 반쯤 마신 커피잔, 구석에 던져진 수민의 슬리퍼. 하지만 삶의 온기는 남아있지 않았다. 몽실이가 나에게 달려와 내 다리 사이로 몸을 비비며 나를 위로하려는 듯 낑낑거렸다. 나는 무릎을 꿇고 목이 메인 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지, 몽실아. 내가 속삭이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듯 내 손을 핥았다. 나는 준호의 방으로 올라가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 옷장에서 그가 좋아했던 파란색 셔츠와 아직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는 청바지 등 깨끗한 옷을 꺼냈다. 칫솔, 새치약, 부드러운 수건을 찾았다. 욕실 앞을 지나다가 멈췄다. 그의 면도 크림이 세면대 옆에 열려 있었고 낡은 면도칼이 그 옆에 있었다. 나는 마치 부서진 기억을 만지는 것처럼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그가 면도하며 웃고 그의 계획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하던 아침들이 생각났다. 이제 모든 것은 폐허일 뿐이었다. 나는 떠날 준비를 하고 계단을 내려왔지만 차고를 향한 창문에 시선이 멈췄다. 천장 근처 구석의 작고 검은 점이 움직이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보안 카메라. 나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 몇 년 전 내가 아직 집에서 빵집을 운영할 때 밤에 오븐과 카운터를 감시하기 위해 그 카메라를 설치했다. 사업을 접었을 때도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고 여전히 매년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동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올랐다. 나는 먼지로 덮인 낡은 컴퓨터가 있는 거실 구석으로 달려갔다. 컴퓨터를 켰다. 환풍기가 경고음처럼 거친 소리를 내며 윙윙거렸다. 화면이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망설이는 것처럼 천천히 켜졌다. 몇 번의 시도와 격렬한 심장박동 끝에 비밀번호를 기억해냈다. 마침내 스토리지에 접속했.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된 수십 개의 비디오 파일이 나타났다. 차갑고 비인간적인 파일들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바를 8월 15일 폴더로 내렸다. 새벽 1시 2분 파일이 마치 터지기 직전에 폭탄처럼 그곳에 있었다. 나는 클릭했다. 화면에는 약간 거칠지만 선명한 흑백 이미지가 나타났다. 소리는 마치 내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명확했다. 준호의 차가 거리에 멈추는 소리, 문 닫는 소리, 그리고 차고로 다가오는 그의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움찔하게 만든 황하는 큰 충돌음, 차고 문이 삐걱거리며 올라갔다. 수민이 얇은 잠옷 차림으로 영상에 나타났다. 손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가요. 여기 다시 오지 마요.
나는 마치 폭풍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서 절망을 보았다. 술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일그러진 얼굴에 준호가 포효하며 손을 들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건조하고 칼처럼 날카롭게 공중에 울려 퍼졌다. 나는 숨을 멈췄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수민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고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준호가 구석에 두곤 했던 금속 공구함에 세게 부딪히며 쓰러졌다. 공구함이 뒤집히면서 드라이버, 렌치, 망치들이 시멘트 바닥 위로 굴러다니며 내 가족이 무너지는 메아리처럼 혼란스러운 소리를 냈다. 수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일으켰다. 두피에서부터 관자놀이까지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녀는 준호를 절대적인 공포의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마치 괴물을 보는 듯했다. 준호 역시 자신이 방금 한 일에 충격을 받은 듯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팔은 옆으로 늘어져 있었다. 얼굴의 분노는 사라지고 깊은 혼란으로 대체되었는데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하지만 수미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공포 속에서 그녀의 눈은 도구들이 가득한 바닥을 훑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드라이버를 움켜잡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앞으로 달려들었고 찔렀다. 모든 것이 2초 만에 일어났다. 준호가 멈추고 더 이상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충격은 그의 어깨에 정확히 밝혔다. 나는 계단 쪽에서 달려와 절망적으로 소리치는 내 실루엣이 영상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영상이 끝났고 화면은 완전히 검게 변했다. 나는 마우스를 잡은 채 컴퓨터 앞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감히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진실은 나를 해방시키지 않고 얽매였다. 내 아들 준호는 잔인한 뺨 때리기와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내 며느리 수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칼부림으로 모든 것을 끝낸 사람이었다. 둘 다 잘못했고 둘 다 속에 품은 상처의 희생자였다. 그리고 나, 어머니, 이 모든 것을 화면을 통해 목격한 유일한 사람은 이제 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껐다. 어두운 화면은 내가 방금 본 진실을 집어삼킨 것처럼 보였다. 얼마나 그곳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새벽의 첫 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올 때까지였을 것이다. 계몽시리가 내 발치에 누워 내가 숨막히게 느끼는 고통을 자신도 느끼는 것처럼 부드럽게 낑낑거렸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너도 힘들지? 그렇지? 다음 날 아침 나는 납을 단 것처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준호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어깨는 흰 붕대로 감겨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얼굴을 돌리더니 중얼거렸다. 엄마, 엄마, 단 한마디였지만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싶었다. 어릴 때 무릎에 작은 상처만 나도 해줬던 것처럼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칼과 사과 하나를 꺼냈다. 나는 천천히 사과 껍질을 깎기 시작했다. 마치 그 행동이 시간을 늘리고 나를 찢어밟기는 생각들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처럼 말이다. 준호는 죄책감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침묵 속에 머물렀고 칼이 껍질을 긁는 소리와 그의 약한 숨소리만 들렸다. 내 안의 모성애가 소리쳤다. 그 영상을 지워버리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잊어버리라고 나를 부추겼다. 준호는 이미 목숨을 잃을 뻔한 상처로 대가를 치렀다. 그는 회사, 자존심, 그리고 술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었다. 나는 그가 자유까지 잃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수민의 손목에 난 멍자국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마치 새겨진 것처럼 선명했다. 그녀의 뺨에 난 뺨 맞은 붉은 자국.
수갑이 채워졌을 때의 절망적인 눈빛. 그것들은 준호가 차고 바닥에 쓰러지던 이미지만큼이나 나를 괴롭혔다. 나는 수민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몰래 놓고 간 집에 내가 아플 때 가져다 준 따뜻한 닭죽. 그녀 역시 내 딸이었다. 피를 나눈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같은 지붕 아래서 공유했던 세월 때문에 말이다. 내가 어떻게 두 자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준호의 피가 여전히 시멘트를 더럽히고 있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병원 근처에 있는 일요일마다 가곤 했던 교회까지 걸어갔다. 육중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서 깜빡이는 촛불들만이 비추고 있어 성전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다른 나무 의자에 앉아 코트를 뚫고 스며드는 차가움을 느꼈다. 다른 때처럼 기도하거나 중얼거리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앉아 고통스러운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 안의 평화를 찾았다. 나는 식당 주인 이모님에게 내 가족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미경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란다. 그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문구가 이제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나는 자신의 아들을 옹호하는 어머니들을 비난했던 때를 생각했지만 이제 이 결정에 직면하니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준호에 대한 사랑, 수민이 수갑에 채워진 것을 본 고통. 이 둘 다 나를 찢어발겼고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게 만들었다. 나는 날이 밝을 때까지 교회에 앉아 있었다. 첫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돌바닥의 밝은 빛깔에 얼룩을 투사했다. 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내 마음은 온 세상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지만 내 양심은 평화로웠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이 클라우드 디스크에 묻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하지도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나는 부산 시내의 공증인 사무실로 걸어갔다. 그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목소리가 느린 나이든 남자였다. 나는 그에게 비디오 파일을 USB 메모리에 복사하고 USB와 내 노트북 모두에 자신의 서명과 공식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확실하십니까? 김미경 씨? 그는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변조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나는 진실이 보호되고 조작되거나 부인될 수 없도록 하고 싶었다. 공증인 사무실을 나왔을 때 나는 시끄러운 거리 한가운데 서서 작은 메모리를 코트 주머니에 꽉 쥐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깊은 숨을 쉬고 김 형사에게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김 형사님. 나는 마치 진술서를 읽는 것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미경입니다. 제 아들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는데 너무 길어서 그가 전화를 끄는 줄 알았다. 그러더니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하십니까? 김미경 씨?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두르는 사람들, 시끄러운 버스들을 보았다. 내 가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저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수용의 눈물이었다. 나는 진실을 선택했고 그 대가가 내 가족의 파괴일지라도 말이다. 재판날 부산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머리를 묶을 때 내 손은 떨렸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깊은 숨을 쉬어야 했다. 법정은 작고 숨막혔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젖은 종이 냄새가 섞여 숨쉬기가 어려웠다. 정면 벽에는 큰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침묵하지만 심판하는 듯이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증인들을 위한 첫 번째 줄에 앉았고 내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들,
내 가족의 비극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낯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을 작게 만들려고 고개를 숙였지만 모든 중얼거림은 내게 밝히는 바늘 같았다. 내 아들은 많이 야위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빌린 양복은 그에게 너무 컸다. 셔츠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어깨에 난 흉터는 그 끔찍한 밤을 상기시키는 붉은 자국을 드러냈다. 그는 어머니와 마주하는 것을 피하려는 듯 테이블 위에 깍지 낀 손에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수미는 피고인석에 있었고 준호와 그리 멀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바다처럼 보였다. 그녀는 심플한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조심스럽게 묶여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연약하고 거의 비현실적이었다.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나무십처럼 말이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젊은 변호사가 끊임없이 그녀의 귀에 속삭이며 용기를 불어넣으려 했다. 수미는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무릎 위에 꽉 쥔 손을 내려놓고 미동도 없이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짙은 콧수염과 단호한 목소리를 가진 중년의 검사가 일어나 사건을 진술했다. 그는 수민을 남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무자비하게 공격한 차갑고 잔인한 아내로 묘사했다. 그녀는 드라이버를 들고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그는 비난조로 강조했다. 영상은 박준호 씨가 더 이상 공격할 의도 없이 물러났음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계산된 증오의 행위였습니다. 그의 말은 망치질처럼 떨어졌다. 나는 외치고 싶었다. 수민과 내가 무엇을 견뎌냈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좌석 가장자리를 꽉 잡고 눈물을 참았다. 수민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확신에 차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다. 준호의 몰락, 무관심했던 몇 달, 수민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욕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그림이었다. 판사님, 그녀는 단호하지만 연민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민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았던 궁지에 몰린 여성입니다. 그녀는 수민의 손목에 난 멍 자국, 뺨에 난 뺨 맞은 자국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내 심장에 칼을 꽂는 것 같았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했다. 이것은 한계에 도달한 사람의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이 법정 전체에 투사되었을 때 모두가 침묵에 빠졌. 그들은 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숨을 멈췄다. 나는 감히 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이고 쇼를 꽉 쥐고 그 익숙하지만 고통스러운 소리들을 다시 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쾅하는 소리, 비명소리, 공구함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칼에 찔린 후의 치명적인 침묵. 소리 하나하나가 나를 관통하는 칼날 같았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수민이 일어섰다. 그녀는 어깨가 떨리는 채로 천천히 걸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워 보였다. 그녀가 판사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떨리지만 진실된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가 손을 드는 것을 보았고 저는 쓰러졌어요. 머리가 세게 부딪혔고 피가 났어요. 저는 그저 그가 저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 끔찍한 순간을 다시 사는 것처럼 무너졌다. 검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일어섰다. 하지만 영상은 그가 물러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못 봤습니까? 수미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아니요, 아니요.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다. 내가 이해하고 그녀를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내 비극 속의 방관자처럼 그곳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준호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일어나 절뚝거리며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무게를 끌고 가는 듯했다. 그는 목이 잠긴 목소리로 바닥을 바라보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술에 취했어요. 그녀를 때렸습니다. 저는 실패가 저를 괴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더 이상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의 행동에 고문당하는 것처럼 무너졌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영혼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믿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영상은 진실을 보여주었고 그나 나나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깊은 숨을 쉬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일어섰다. 내 다리는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떨렸다. 증인석에 올라섰을 때 나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구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를 구해줄 무언가를 말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시선을 돌려 수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어떤 운명이라도 받아들인 듯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내 말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임을 알았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존재의 미래를 정의할 것임을 알았다. 나는 다른 나무난간을 꽉 잡은 채 서 있었다. 나는 변호사나 검사,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판사님의 눈은 나에게 남아있는 용기를 준 지지점이었다. 준호의 변호사가 낡은 회색 양복을 입고 일어나 신중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미경 씨, 아드님을 사랑하십니까?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내 심장을 관통했다. 나는 깊이 들이마시며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네, 나는 대답했다. 매우 사랑합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준호가 무슨 짓을 했든 그가 무엇으로 변했든 그는 여전히 내가 품에 안고 재웠던 아들이었고 꿈으로 가득 찬 채 성장하는 것을 보았던 아들이었다. 변호사는 그가 기대했던 대답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더 부드러운 어조로 교묘한 함정으로 나를 이끌며 계속했다. 아드님이 좋은 사람이며 단지 상황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법정 전체가 숨을 멈추고 내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약한 희망의 불꽃이 빛났다. 마치 악몽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어머니에게 간청하는 아이처럼 말이다. 나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1초 동안 침묵했다. 내 대답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았다. 나는 깊은 숨을 쉬고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말했다. 판사님, 저는 제 아들이 착하다고 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제 며느리가 나쁘다고 말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명확했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다. 제 아들은 잘못했습니다. 나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존심이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잘못했습니다. 그는 술 뒤에 숨음으로써 잘못했고 자신이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여성에게 손을 들어 올리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어깨는 내 말이 그를 악몽에서 깨우는 것처럼 떨렸다. 그의 눈은 붉어졌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금이 간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수민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체념한 표정으로 다리 위에 손을 깍지 끼고 있었으며 크림색 드레스는 법정의 희미한 불빛 아래 구겨져 있었다. 수민 역시 잘못했습니다. 나는 계속했다. 내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내 분노를 숨길 수는 없었다. 그 칼부림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폭력 행위입니다. 수민은 거의 들리지 않는 흐느낌 소리를 냈지만 그것만으로도 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증인석이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나를 막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싶었다. 마침내 나는 판사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치
내 자신의 양심과 마주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저도요. 내 목소리는 끊어졌고 그것은 벌거벗고 고통스러운 고백처럼 들렸다. 저는 어머니이고 이 집의 어른이지만 침묵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균열을 보았지만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와 수민의 말다툼을 들었지만 듣지 않기 위해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저는 수민이 저에게 몰래 준 돈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 돈이 우리 셋이 짊어진 고통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 죄책감을 달래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멈추고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려고 깊은 숨을 쉬었다. 법정은 침묵했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수민의 흐느낌 소리만 들렸다. 나는 수민에게 몸을 돌렸다. 우리 사이에는 법정 전체가 있었지만 그녀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랐다. 미안하다, 수민아. 나는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 자신의 비겁함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보호하지 못했다. 너희 둘 중 누구도 보호하지 못했다. 법정에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모든 비난을 그녀에게만 지우지 마시고 그를 용서하지도 마십시오. 둘 다 희생자이며 둘 다 유죄입니다. 나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준호의 변호사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고 이해한 것처럼 입을 다물었다. 짙은 콧수염을 가진 검사는 메모만 했고 그의 눈빛은 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판사님은 나를 바라보고는 내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인정하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준호도 수민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내 자리로 돌아와 쇼를 두르고 법정의 차가움이 피부를 뚫고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누구를 변호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진실을 말했다. 내 가족의 상처가 계속 피 흘리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바깥의 비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더 세게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벽에 걸린 십자가를 올려다보았다. 예수님의 눈은 심판이 아니라 연민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나는 재판이 계속될 것이고 판결이 있을 것이며 내 가족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또한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재판 일주일 후 부산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비는 그쳤다. 나무숲에는 물방울만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법정으로 들어갔고 내 검은 블라우스는 피 흘리는 심장을 숨기는 갑옷처럼 내 일부가 되어 있었다. 분위기는 더 이상 팽팽하지 않았지만 적대감은 체념한 슬픔으로 변해 있었다. 우리 모두 승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첫 번째 줄에 앉아 쇼를 꽉 쥐고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을 피했다. 준호와 수민은 보이지 않는 공백으로 분리된 채 반대편에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으며 마치 이 땅 위의 두 이방인 같았다. 백발의 진중한 목소리를 가진 판사님이 판결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법원이 내 증언을 가족 비극의 진솔한 반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미경 씨는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고 그의 시선은 짧게 나와 마주쳤다. 나는 새로운 고통이 내 속에서 비집고 들어왔지만 어깨의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판결이 내려졌다. 박준호. 준호는 폭행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부산 외곽의 재활센터에서 12개월간 의무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센터 수리 작업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들었다. 그것이 준호가 자신의 삶을 재건할 기회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나를 무한한 슬픔으로 채웠다. 이수민. 수민은 직접적인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극심한 충격, 그녀가 겪은 몇 달간의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 그리고 지속된 정서적 불안정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그녀에게 2년간의 조건부 징역형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했다. 수민은 어떤 판결이라도 이미 준비된 듯 반응 없이 고개를 숙였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을 때 안도의 한숨이나 항의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법정 전체를 덮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이전에 호기심이었던 낯선 얼굴들이 이제 연민을 반영하는 것을 보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승리했다고 느끼지 않았다. 이 이야기에는 승자가 없었다. 그 칼부림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폭력 행위입니다. 수미는 거의 들리지 않는 흐느낌 소리를 냈지만 그것만으로도 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증인석이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나를 막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싶었다. 마침내 나는 판사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치 내 자신의 양심과 마주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저도요. 내 목소리는 끊어졌고 그것은 벌거벗고 고통스러운 고백처럼 들렸. 저는 어머니이고 이 집의 어른이지만 침묵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균열을 보았지만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와 수민의 말다툼을 들었지만 듣지 않기 위해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저는 수민이 저에게 몰래 준 돈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 돈이 우리 셋이 짊어진 고통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 죄책감을 달래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그를 그의 고통과 함께 남겨두었다. 나는 수민에게 걸어갔다. 그녀는 내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는데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이전의 절망은 없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낮고 떨리지만 진실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마당에 레모네이드를 가져오고 부겐빌레아 아래에서 웃던 젊은 여성이 기억났다. 몸 조심하렴. 몸 조심하렴. 나는 대답했다. 우리 사이에는 포옹으로 닿기에는 너무 깊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침묵의 이해를 나누었다. 우리 둘 다 비록 더 이상 가족은 아니지만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다. 2주 후 준호와 수민의 이혼 서류가 완성되었다. 준호는 짐을 싸서 방 한 구석에 몇 개의 상자만 남긴 채 텅 빈 방을 만들었다. 그는 서울로 가서 새 직장을 찾고 새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력할게요, 엄마. 그는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기 전에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문가에 서서 그의 실루엣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며칠 후 수민의 변호사가 나에게 작은 메모 한 장을 남기고 갔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단 한 문장이었다. 나는 그것을 여러 번 읽었지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저 준호처럼 그녀 역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한때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많은 꿈을 공유했던 준호와 수민의 방에 들어갔다. 침대 시트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잠을 잤던 밤의 주름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수민의 머리핀 하나가 빛 아래 외롭게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외로움의 파도가 사나운 바다처럼 나를 감쌌다. 나는 견디지 못할까봐 두려워 그들의 결혼 사진을 나무 상자에 넣었고 오랫동안 감히 바라보지 않았다. 청소를 하던 중 경찰이 사건 현장의 물건들을 나에게 돌려주었는데 그 중에는 밀봉된 봉투에 쌓인 드라이버가 있었다. 나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피는 닦였지만 여전히 그 으스스한 차가움이 느껴졌고 마치 그날 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마당의 수도꼭지로 가져가 깨끗하게 씻었고 물이 그 재앙의 잔해들을 씻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것을 말리고 남편의 것이었던 나무 상자에 넣었다. 그것을 거의 열지 않는 부엌 찬장의 가장 낮은 칸에 두었고 과거를 가두어 두는 방식으로 말이다. 1년 후 아침 햇살이 내 부엌을 가득 채웠고 모든 것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덮었다. 이곳은 더 이상 내 가족을 위해 요리하던 장소가 아니었다. 이제는 밀가루, 효모, 계피 냄새가 섞여 부드러운 포옹처럼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은 작업장이었다. 오븐 앞벽에는 희망빵집이라고 적힌 나무 명판을 걸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제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약속이었다. 과거의 파편들로부터 여전히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 부엌 한가운데 있는 큰 나무 테이블 주위에는 6명의 수강생이 있었다.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오늘 그곳에는 마치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항상 슬픈 눈을 가진 나이든 여성인 박 여사가 있었다. 그리고 눈썹에 희미한 흉터가 있는 젊은 남자 민수도 있었다. 그는 항상 말이 없었지만 눈빛에는 조용한 폭풍이 있었다. 머뭇거리는 미소와 조심스러운 눈빛을 가진 다른 여성들은 지역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있었고 실수를 저질렀지만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붕어빵이나 호떡 같은 전통 간식을 만드는 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반죽을 반죽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 고통에 맞서는 데 필요한 인내심을 가르쳤다. 나는 그들에게 적절한 순간을 아는 법, 눈을 떠야 할 적절한 순간을 아는 법을 가르쳤다. 오늘 빵이 구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캐모마일차 주전자 주위에 앉아 있었다. 컵에서 나오는 증기가 아침의 차가움을 부드럽게 했다. 분위기는 평화로웠고 오븐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이야기들의 속삭임만 들렸다. 그때 민수가 이 워크숍에 합류한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마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싸워서 나오는 것 같았다. 저는 분노만이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가족을 거의 파괴할 뻔했어요. 그는 컵을 꽉 쥐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 후 사람들이 떠나는 동안 나는 복도 한 구석에 서 있는 준호를 보았다. 그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수미는 반대편 구석에서 창밖의 유리창에 남아있는 물방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으며 마치 둘 다 서로의 존재를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나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두 조각으로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달려가 그들 둘 다 안아주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들이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먼저 준호에게 다가갔다. 그는 내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지만 나와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의 얼굴에 생긴 새로운 주름을 보았다. 한때 빛나던 그의 얼굴, 자부심으로 빛나던 그의 눈은 이제 후회만 보여주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토닥이며 내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들아, 다시 시작하렴. 옳은 일을 하렴. 나는 준호가 예전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은 불꽃일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 수미는 편지를 쓰거나 전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버이날에 택배기사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국화꽃 바구니를 문 앞에 배달했다. 카드나 메시지는 없었지만 그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갓 구워낸 빵 옆 테이블 위에 꽃바구니를 놓고 미소 지었다. 오븐 벨 소리가 내 생각에서 나를 끌어냈다. 나는 장갑을 끼고 쟁반을 꺼냈 황금빛으로 구워진 빵에서
달콤한 향기가 났고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수강생들은 박수를 치고 웃으며 아직 뜨거운 빵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고 내 작은 부엌을 바라보며 약간의 자부심을 느꼈다. 희망빵집은 빵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준호와 수민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치유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나는 부엌에 홀로 남았다. 따뜻한 불빛이 다른 벽을 비추었다. 나는 아래쪽 서랍을 열고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열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빛나고 차가웠다. 더 이상 나에게 비극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교훈이 될 수 있으며 침묵은 가족을 파괴할 수 있지만 진실은 고통스럽더라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다. 나는 상자를 닫고 제자리에 넣고 나 자신을 위해 캐모마일 차 한 잔을 준비했다. 나는 테이블 옆에 앉아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마당의 부겐빌레아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오늘 삶은 나에게서 가족을 빼앗아 갔지만 임무도 주었다. 어제의 부서진 조각들로 나는 오늘 내일을 위한 희망의 빵을 굽고 있다. 당신이 방금 들은 이야기는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수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듣고 성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안에서 침묵 속에 고통받고 있을까요?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추는 촛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항상 축복하시며 용기가 더 나은 날들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